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500선에 올라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역시 IT 대형주와 또 외국인의 힘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월요일과 화요일, 오늘과 내일 10월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나오실 두 분과 함께하죠. 예병군 그리고 나영호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이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부터 말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병군 파트너님, 예. 어떤 말씀 준비하셨는지요? 시장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서 웬만한 종목들은 하방만 잘 잡으시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 수익률은 왜 이러지 하는 분들도 역시 많은 시리라 보여지고요. 잠시 어떤 전략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자, 나영호 파트너님도 한 말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저 역시도 시장이 굉장히 좀 즐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동안에 어떤 IT 대형 몇몇 종목들만이 이렇게 좀 독주를 할 때는 다소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고 이게 왜 좀 다 같이 힘들 때는 좀 덜 힘든데 이제 지수는 상당히 강하게 가고 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보일 때 더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마련인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종목군 자체가 이제 좀 온기가 좀 확산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재밌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 시가 갭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서 이 국내 선물 시장이 다소 좀 조정을 보일 때니까 시가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오전 한 2시간 동안 다소 좀 조정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전일 형성됐던 이게 지난주에 형성됐던 의미 있는 고점권 그 박스에 가까울 때는 미결제가 또 굉장히 증가하면서 오히려 그 지수대를 좀 지켜내는 이런 모습까지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그 수급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뭐 외국계에서는 선물이 다소 한 6천억 가량 좀 매도가 좀 나오고 현물 시장에서는 한 2,500억 가량 좀 매수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밸런스도 잘 맞춰가면서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더욱 건강한 상승이 아닐까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의 랠리를 충분히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종목별로 들어가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도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국내 주식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본 뒤에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수진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허수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2,500선에 안착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개장과 동시에 2,513.87을 터치하며 장중 최고치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후 기관의 매도세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전거래일 대비 5.30포인트 상승한 2,501.93으로 시장을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로 오늘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이 5,216억 원 순매도 보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619억 원 그리고 2,80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어땠을까요? 차익 거래 매도이 나왔습니다. 비차익 거래 매수이 나오긴 했지만 총 1,207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IT와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전기전자가 1%대 상승으로 시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섬유회복도 1%대 오름세를 보였지만 보험과 건설, 증권 등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내일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의 매수 속 1%대 오름세를 보였고 또 SK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오르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포스코, 네이버 등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늘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29포인트 하락한 689.68로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보고서의 여파로 오늘 4%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신라제는 개발 중인 신약 팩사백의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함께 보시죠. 오늘 전거래일 대비 5원 90전 떨어진 1,124원 6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새 연준 의장 자리에 비둘기파적인 파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다음 코너 마켓뷰 오늘과 내일에서는 코스피가 6년 만에 박스권을 벗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00선에 진입한 가운데 지수 상승을 견인한 외국인들의 상승 동력과 또 매수 종목들을 살펴드립니다. 또 유가 상승 지속에 따른 수혜 업종과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에 따른 수혜주도 짚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날 그날의 이슈 모두 세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500 시대 문을 열었습니다.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한몫 단단히 했고요. 외국인이 담은 종목은 또 무엇인지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세 큰 줄기 차원에서 시장 분위기를 먼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500 시대에 이제 들어선 만큼 단순히 뭐 터치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즐겼으면 하는 마음들, 바람은 다 있습니다. 일단 예병근 파트너님,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우전 분위기가 얼마나 더 갈까라는 어떤 근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분석 내용도 들어보고 싶고요. 예.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도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 하나씩 풀어주실까요? 예, 일단 시장을 크게 호재적 요인과 네. 그다음에 악재적 요인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장의 호재적 요인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 건전성입니다.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회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달에 지금 계속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전망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즉 어닝 쇼크 쪽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쪽 종목들이 훨씬 많다는 점, 그 점이 첫 번째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이런 그런 실적 건전성으로 해서 외국인이 지금 계속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나영훈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건전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채권을 매도하고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으며 이런 주식에서 계속 지속적인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건전한 장세의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장 긍정적으로 두고 본다면 이제 악재적 요인으로 보면 지금 뭐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북 리스크, 그리고 유럽에서의 카탈루냐 독립, 그다음에 유럽의 테이퍼링,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인데 마지막부터 좀 살펴보면 유럽의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조차도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금리 인상을 크게 악재적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 금리 인상이 큰 폭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글로벌 저금리, 초저금리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금융적인 부분에 문제가 드러나오지 않는 한은 이것을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늘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자 회담이 곧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결국은 지금 당분간은 대북 리스크에서는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보신다면 상승적 요인이 더 강하다. 지금은 어찌 되었건 수급적으로 저금리 상태에서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또 많이 담는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한때는 IT 쪽을 막 쓸어 담았습니다. 근데 IT에서 살짝 조정이 들어오고 그럼 IT를 버리고 있냐? 아니에요. 다시 또 주워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IT 쪽을 많이 주워 담아, 즉 소프트웨어 쪽 IT를, 하드웨어 쪽 IT를 많이 주워 담았다면 지금 이제 양분되어서 소프트웨어 쪽까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적 구조를 지닌 소프트웨어 장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 SDS 같은 종목들을 오늘도 여전히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IT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IT 버블은 최고의 정점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IT가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이 골고루 상승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이제 결국은 버블 경제가 확 드러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영호 파트너는 오늘 시장, 최근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들어보죠. 예, 뭐 여전히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리 시청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네.
일단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제 국내 증시에만 열광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초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응급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정말 뭐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온 부분도 있고 과잉 공급됐던 재고를 이 중국 중심에서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이 과잉 공급됐던 재고를 조정하는 이 산업 자체를 뭐 이렇게 옮겨가는 직장을 강제적으로 반강제 가깝게 옮겨가게 할 정도의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한 3, 4년간 고생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런 아주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는 중립 또는 중립에서 약간 우호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증시가 과열되어 있다고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전 세계의 이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 늘어나는 비중이 사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시장 섹터보다는 오히려 선진 증시로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사들이고 있는 쪽, 뭐 IT 섹터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너무 좀 이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거 무너져 내리면 또 증시 이거 모래알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올 한 해 동안에 전 세계 증시를 가장 강하게 견인해온 섹터가 이제 헬스케어 섹터하고 이제 IT, 전기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IT에 대한 흐름은 꺾이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이 흐름이 우리 증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좀 이 온기가 확산되느냐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쯤이라 그러면 이제 IT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을 대기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조업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제가 준비한 자료 간단하게 좀 보면서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 지수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실물 경기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2,500선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유럽, 중국 제조업 지수 좀 보면 계속해서 이제 2016년 2분기, 3분기를 거쳐서 계속 우상향이 되면서 지금 현재 지수 움직임을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제조 업황 회복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국내 증시가 아직도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근거입니다. 한국 수출과 수입 물량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중국의 사드 우려로 인해서 네. 우리 한국 수출이 상당히 좀 둔화되지 않았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만 2016년도 오히려 2015년도에도 16년도에 저점을 찍고 나서 연 단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뭐 기저효과뿐이 아니라 2011년도 그 흐름까지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견조한 이 실적 수출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영업이익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500선에 대한 부담, 뭐 지수 자체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살짝 좀 이렇게 한시름 좀 덜어놓고 오히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강한 부분에 비해서 우리 증시 아직 온기가 조금 덜 확산된 부분 또 우리 내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 큰 자금들이 이동 동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마음 편하게 지금 랠리를 즐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기관 수급이 되겠는데 말이죠. 10월 지금 한 달간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이 지금 10월 한 달 쭉 봤을 때 매수를 순매수를 보여준 날이 한 3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그마저도 1,000억 원 미만의 상당히 약한 금액 산 정도만 보이고 좀 뭐 팔았다 싶으면은 뭐 2,000원 가까이 5,000억 원, 6,000억 원대 지금 순매도를 보여주다 보니까요. 이거 뭐 외국인 바깥에서만 우리 경제 좋게 보는 건가? 심지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죠. 예. 기관 수급에 대해서도 한 말씀 또 여쭙고 싶어요. 예, 그 부분에서 살짝 좀 언급을 네. 드리자면 늘 어떤 정치의 모습들이 좀 이래 왔는데요. 초창기에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의한 장세가 펼쳐집니다. 외국인 장세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계속 호황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 다음 펼쳐지는 게 보통 기관 장세입니다. 이 기관 장세는 보통 우리가 증시에서 확장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확장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증시가 기관 장세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기관 장세가 나올 때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을 충분히 즐겨봐도 되는 단계이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관이 팔고 있다는 것은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펀드라는 것이 고점일 것 같다라서 팔았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다시 들어오는 성향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장성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지금 약간 축소, 즉 네. 펀드 자금들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즉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져서 지수가 방어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펀드 자금들이 흩어졌던 것들이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기관 장세인데요. 그때가 바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영호 파트너님도 뭐 같은 의견이실까요? 예, 네. 뭐 지금 현재 기관의 그 빠져나가는 흐름을 생각할 필요는 네. 많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운용하는 자산 내의 현금 비중이 어디가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포지션 흐름이라든가 이 선물과 합성 선물까지 합해서 봤을 때 그렇게 뭐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비관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종목 장세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워낙 이제 연초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몇몇 대형주 랠리가 좀 보여질 때 인덱스 펀드를 어떻게 보면은 좀 앞지르지 못한 펀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별 종목에 대한 수익률에 집중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큰 뭐 주도주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걸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수면 아래까지 면밀히 본다라 그러면 절대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뭐 좀 위축되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좀 시간 할애해서 시간 전반적인 좀 분위기 줄기부터 살펴봤고요. 자, 바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국제유가 이야기 나눠볼까요? 13주 연속 지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도 좀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 유가 수준 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브렌트유가 지금 60달러 선 올라섰고요. 두바이유가 55달러죠. 그리고 이 WTI도 지금 54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는 상황인데요. 지금 3개월 동안 급격하게 오르긴 올랐습니다. 예병근 파트너님. 예. 어떤 시기에는 이제 국제유가에서 시장 전체가 막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시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 워낙에 뭐 실적 장세도 이러다 보니까 혹시 국제유가가 좀 약간 뭐 시장에서 좀 멀리서 이 정도까지 왔어라는 분들은 분명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분명 투자 전략도 좀 맞춤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예. 일단은 국제 유가가 먼저 네. 여기서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그건 이제 또 달리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여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출연을 해서 국제 유가 100불 시대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의 제한적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국은 박스권 내로 움직일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국제 유가는 박스권을 살짝 뚫어놓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잠깐 나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적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냐면 결국은 지금 탈화학이죠.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화학 연료에서 이제 바이오 연료로 탈바꿈하는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줄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원유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이 채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종만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들어가서 원유를 채굴했습니다. 지금은 종, 횡, 그러니까 결국 밑으로 가서 횡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채굴량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신다면 그렇죠.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중동에서 감산을 계속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국제 유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50불이 싹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뭐가 탁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마진이 나오기 시작하는 셰일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국제 유가는 상승의 제한적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러면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살펴봐야, 즉 유가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냐?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상승의 제한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 상승의 어떤 끝자락 부분에 와 있다라고, 즉 여기서 나와봤자 오버슈팅은
약간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먼저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유가가 다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수혜가 되는 업종을 살펴보는 것이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하락 시에 이제 수혜가 되는 거 당연히 항공주고 여행주가 되겠죠. 이래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유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항공유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지금 뭐 여행 가격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공 여행주들을 담아가야 되는 시기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은요. 결국은 지금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지만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결국은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마진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고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정제 마진의 스프레드 즉 마진 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석유화학 업종들은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지금 어찌되었건 수혜 구간에 놓여져 있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 지금 더 갈 거냐라는 거 염두에 봤을 때 계속 이대로 상승할 수만은 없다. 라는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 좀 염두에 두고 오히려 지금 접근 전략을 좀 짜야 될 때다. 이런 의견도 주시는군요. 나영호 파트너 말씀도 들어보죠. 저도 이 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 드린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워낙 시기적으로 여러 부분이 좀 많이 맞물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좀 돌이켜 봤을 때 이제 뭐 벌써 11월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결국 유가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오펙과 비오펙 간에 얼마나 이제 감산 합의가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되는가. 그러니까 좀 잘 팔려서 물건이 뭐 이게 수요가 증가가 돼서 이 고객들이 많이 사가고 적게 사가고 해서 가격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몇몇 국가들 이 산유국들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역시도 저 역시도 이번에 랠리가 뭐 이렇게 아주 유가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왜 어렵냐라고 계속해서 보냐면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10월 말에 이제 러시아에서 먼저 이제 감산 합의가 내년 상당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제 오펙 회의를 앞두고 이제 비오펙 국가의 가장 수장격인 러시아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죠. 그러니까 감산 합의가 충분히 연장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증산하겠다.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감산하기로 약속했던 시간이 종료가 되면 뭐 증산을 하건 증산을 하지 않건 그건 뭐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될 부분인데 굳이 강력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 오펙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줬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라크 내에서의 여러 가지 좀 분쟁적인 요인 이런 것들까지 좀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랠리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밌게도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사실 백오데이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가격보다 선물의 가격이 더욱 저평가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다소 비정상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 뭐 계속해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현재 이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지금 현재 이제 뭐 WTI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48불대에서 한 54불 초반대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석유화학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마진을 내는 데 성공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에 형성됐던 과잉 재고가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밌는 게 중국에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원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출 물량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수입이죠.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흐름까지 좀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이 재고 소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일단 정유 쪽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유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 정도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 그래요? 오히려 재밌는 부분이 이제 유가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얼마나 되느냐 부분인데 좀 하나케미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조정을 좀 많이 겪었고 OCI 같은 경우도 좀 다소 조정을 좀 겪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유가가 좀 강세로 좀 진행이 되고 횡보하고 있을 때는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서 오랜만에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다뤄볼 마지막 이슈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11월의 금리 인상이 그야말로 가시화됐습니다. 주목되는 업종 이야기 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거의 뭐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병건 파트너님. 네. 국내 뭐 한국은행도 아무래도 11월에 바로 올리지 않을까. 뭐 주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좀 당장에 좀 접근하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업종, 관심 업종 또 이런 말씀 들어보죠. 예,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는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그런 부분들을 시사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폭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큰 폭의 상승은 없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아두고 본다면 이것이 어떤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찌됐든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주를 굳이 찾자면 이제 금융권주들을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주 중에서도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쪽입니다. 인터넷 뱅크죠. 카카오나 K뱅크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K뱅크는 결국 KB금융의 인터넷 은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보험 쪽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것은 금융 쪽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한참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서울로 사람들이 모였죠. 네. 모였는데 그때 서울로 모이면서 월급을 받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빨간 내복을 선물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사실은 부모님 보험을 들어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보험 포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새로운 이 보험 시장이 바로 중국 보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보험회사, 그러니까 동양생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호재를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금리 인상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죠. 엔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아베 총리가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죠.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엔저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엔저로 밀어붙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엔화가 결국 900원대 지금 뭐 800원대까지 바라보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결국은 저렇게 엔저가 되면 수출 업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승의 제한적 요소가 걸리는 것 같고요. 이걸 지금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자면 엔화 대출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환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엔화 대출이 많은 기업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 한진칼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자재를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론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거의 원자재를 일본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해야 될 금액이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종목군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조금 더 또 재밌는 부분들이 네. 보입니다. 그래서 꼭 좀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게 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 또 엔화 흐름 관련해서 오히려 대한항공, 한진칼 또 새로운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군들도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떠냐. 또 새로운 시각을 좀 주셨습니다. 나영호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전략을 좀 말씀을 주실까요? 일단 네. 은행권에 대해서는 네. 이제 한 중립 정도 의견을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 예대 마진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벌써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이 한 0.4% 정도 평균적으로 네. 시중 5대 은행을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0.4% 정도 이미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이라든가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약 0.3%가량 최근 한 달 동안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체감을 하고 있건 체감을 하지 않고 있건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는 인상이 점진적으로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된다라고 그러면 예제 마진의 추가적인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부동산 정책상 지금 이제 추가적인 집단 대출이 많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부동산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조정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격적인 어떤 대출 영업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행권이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지수 수익률 정도를 추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한 연내 이제 11월 말이 사실상 마지막 금통이지 않습니까? 올해에서 네. 11월 말에 사실상 금리 인상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생명보험 쪽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요? 이유 들어봐야 되겠어요. 생명보험이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을 운용할 때 채권 자체의 운용
운용 수익에 대한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자체에 대해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한 50bp 정도 이제 인상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영업이익에 그 차지하는 그 운용 수익률의 그 추가적인 보유분을 본다라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한 그 두 자릿수 대 이상 그 영업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생명보험이 훨씬 더 좀 유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그 한국은행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이후 보면 ING생명이라든가 삼성생명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 무겁다라는 편견보다는 오히려 이 생명보험이 더 가벼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금융 섹터 쪽에서 본다라 그러면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높은 게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을 따져본다라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걸맞는 것은 생명보험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주가의 매력은 그 증권사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들 좀 보면은 일단 브로커리지는 이미 후퇴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인데 이 대형 IPO 그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또 매력적인 게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호황이다 보니까 증권사의 아주 주수입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ELS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LS라는 상품이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조기 상환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또 상품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상품 조기 상환이 빨리 되면 될수록 고객들은 확정 수익을 빨리 받아서 좋고 또 이제 증권사에서는 다음 차기 상품을 발행할 수 있어 좋고 보수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펀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수익 구조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3분기 실적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네. 오히려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강세를 보인 시기는 아니지만 증권 업종이 훨씬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주 쪽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분석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가세요. 시장 출발 상황이라든가 주요 이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강채원입니다. 네, 지난주 미증시는 경제 성장률 호조와 또 기업 실적 호조 속에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미국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속보치는 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6%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제 호조 속에 장중 S&P 지수, 나스닥 지수, 기술주 호조까지 덧붙여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시각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S&P 지수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이 현재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19.52포인트 하락한 23,414.67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RB 의장 선임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 주 11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아시아 순방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파월 장관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테일러 교수가 선임될 가능성도 아주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옐런과 비슷한 노선을 걷는 파월이 선임이 된다면 현재 통화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약 매파적 성향의 테일러 교수가 선임이 된다면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의회 세제 개편안 공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이 법인세인 35%를 20%로 인하하는 내용과 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2조 6천억 원 달러의 보유금에 매겨지는 이 세율을 낮추자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지난 8월이었죠. 이 초안이 발표될 때 S&P 기준 미증시 무려 6%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법안이 실시가 될 경우에는 이 S&P 500 기준 기업들 EPS가 무려 1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는데요. BOA 메릴 린치 역시 기업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법인세 감면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법인세율이 인하가 되면 당장 미증시의 호재로 작용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장기적으로는 낮은 법인세율로 미증시에 자금이 몰리면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이 빠질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 S&P 500 기업 중 무려 12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닝즈 캘린더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이번 주 수요일에는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 바로 애플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에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뒤이어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 오늘이죠. 먼저 개인 소득 및 개인 지출 인덱스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두 지수는 연준이 정책 판단 시 중요한 근거로 삼는 만큼 이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각국 통화 정책 회의도 이번 주에 몰려 있죠. 자, 먼저 보시다시피 오늘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연준은 우선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서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영란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무려 10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서 이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상 될 시에는 외환 시장에서 파운드와 가치 상승과 또 달러 약세 등의 변동이 예상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카탈루냐 이슈로 급락한 아이벡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미국 경기 호조 그리고 ECB 비둘기파적 테이퍼링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니케이 신문 등에서는 이번 주 이익 확정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어 보인다는 보도도 나와 있는 만큼 주의하셔서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뷰 강채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달성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격차가 15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금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하면서 2014년 1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매년 고공성장을 기록하던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세로 바뀌어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에서 2분기에 각각 6.9%를 나타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에 그쳐 작년 4분기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간 성장률 격차는 3.2%포인트로 2002년 4분기 1.6%포인트 이후 14년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양국 간 성장률 격차가 올 3분기에 2배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한국의 성장률이 수출 호조와 추경 효과에 힘입어 급상승한 반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 규제 여파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중국 주택 판매는 1년 전보다 2.4% 줄어들어 2015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에 이르기까지 대출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금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 6개 은행의 10월 공시 기준 5에서 6등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최저 연 4.72%에서 최고 7.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6등급 이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 세이망 홀씨나 사익돌 대출과 같은 중금리 대출을 찾아야 하므로 5등급이 은행권 신용등급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공시금리는 9월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한 평균 금리인 만큼 10월 신용대출 금리는 더 뛰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리보나의 내부 기준금리가 올랐고 이는 고스란히 신용대출 금리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은행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기준으로 각각 삼는 코리보 3개월과 1년 금리는 전월 말 대비 각각 0.37%포인트, 0.58%포인트 상승했고 이 같은 기준금리 상승폭만 반영해도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5%를 넘어서며 최고금리는 연 8.37%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시티은행의 5에서 6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이미 9월 취급분에서 연 8.67%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전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선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상장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금일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의 자회사인 스트래티지엔드가 최근 발표한 2017 글로벌 혁신 1000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27억 2천만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집계돼 조사 대상 1000개 업체 가운데 4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160억 9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알파벳과 인텔이 각각 139억 5천만 달러와 127억 4천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 100개 기업 명단에 포함된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 외에 48위의 LG전자, 79위의 현대차, 84위의 SK하이닉스 등 4개사에 그쳤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늄 톡신균주 출처 논란이 국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디톡스는 금일 대웅과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늄 톡신균주와 제조 공정을 훔쳐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늄 톡신균주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일체를 훔쳐갔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도난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진 만큼 한국 법원의 판단을 따르라고 주문했고 이번 민사소송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 공유해 볼 순서가 됐는데요. 먼저 이 내일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는 우리 나영호 파트너부터 간략하게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예, 뭐 그동안 뭐 길목 지키기에 대한 부분 많이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좀 더 꽃을 피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얼마나 더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하반기를 노리면서 추가 편입할 종목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1차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고 이 저라고 하면 항상 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큰 자금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 소량의 자금을 이제 특공대를 투입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특공대와 이 우리 아주 그 007 제임스 본드처럼 아주 이런 특별 임무를 띈 아주 소량의 소수를 가지고 큰 성과를 만드는 게 제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금을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 투자하는 부분들 내일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꼭 주식 투자에만 우리의 투자 세계를 좀 국한하지 말고 네. 조금 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내일 같이 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예병권 파트너의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예. 이전에 이제 앞서 나오셨을 때 예, 예. 언급 주신 두 종목 흐름이 워낙 좋았어서 예. 간단하게 뭐 에이스라든가 말씀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S와 글로벌 텍스프를 주셨는데 예, 예. 삼성 SDS는 일단은 목표가 일단 그 근접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에 대한 예. 말씀 주시고 글로벌 텍스프레는 일단 목표가를 넘어서서 예. 상당히 그때 이후로 좀 급등한 모습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면서 예. 예, 일단 삼성 SDS는 목표가 네. 23만 제가 8천 원 아마 제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계속 유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드 압박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 구간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되었고요. 결국은 지금은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목표가를 이제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익절가를 이제 1,580원대로 잡아놓고 지금 1,700원을 넘어서면 1,630원까지 또 익절가를 높이고 1,800원대를 넘어서면 1,710원대까지 익절가를 높이는, 그러니까 익절가를 살살 높이는 전략을 쓰신다면 충분히 고수익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은요,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이 두 종목 역시 신문을 통해서 제가 짚어드린 종목이고요. 신문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을 신문에서는 계속 언급하면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상 최고의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한 5분여의 시간이 남겨놓고 있는데 새로운 종목을 어떤 종목을 주실지 바로 예병근 파트너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주사 성격이 네. 있는 회사죠. 최근 지주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한진칼인데요. 앞서 국제유가 관련해서 또 언급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한진칼은 엔저, 그러니까 엔화로부터 엔저 현상의 가장 큰 수혜, 즉 엔화 대출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저로 떨어졌을 때는 환차익 부분을 분명히 노릴 수도 있고요. 제일 큰 이슈는 사실은 진에어 상장입니다. 진에어 상장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고요. 진에어가 만약에 상장된다면 시총 1조대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한진칼의 시총이 1조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이 구간보다는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로 결국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럼 왜 잘 좀 오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네. 한진칼의 이제 조양호 회장이 어떤 이런 도덕성 문제 때문에 진에어가 상장이 안 될 것이다는 루머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루머일 뿐이죠. 네. 결과적으로 진에어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팩트가 아직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부분. 오늘도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오후에 또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연기금하고 기관이 이제 차기 매수 예상 종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목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평가에 있는 구간에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보고 계실까요? 예, 한 25,2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네. 손절가는 19,300원 정도로 잡아 놓으시면 되겠는데 지금 손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둬도 되는 구간입니다. 이 이상 빠지기가 힘든 종목이고요. 올라온다면 충분히 25,000원대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한진칼을 이제 관심 종목 주셨고요. 나영호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제이 컨텐츠리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저 역시도 앞서 이제 증권 업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워낙 대어들이 IPO를 하다 보니까 요즘 뭐 1조라는 표현이 공모가에서 자주 들려올 정도로 이제 아주 큰 대어들이 막 신규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이 컨텐츠리가 이제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 네. 자회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엔터테인 관련된 기업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연예 기획사에 가까운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연예 기획사를 뛰어넘어서 자체적인 이제 뭐 PD도 영입을 하고 네. 아주 제작팀까지도 영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그 팀들을 가지고 이제 제작까지도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수준까지 좀 와 있습니다. 뭐 국내 이제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실제 뭐 엠넷에서 활동을 했던 PD들을 영입을 해서 제작진을 영입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 콘텐츠까지도 공급을 하고 유통까지 이렇게 좀 하는 부분까지 사업 영향을 좀 넓히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제이 콘텐츠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한령이 개선된 이후에 국내 드라마의 그 높은 어떻게 보면 그 인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향후에 잘 팔리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11월 초반 중반에 이제 계속해서 공모가 이제 나오고 사전 수요 예측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금 1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이제 제이컨텐트리가 80%에 가까운 지분을 메가박스라는 이제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가박스에 대한 적정 주가가 얼마가 될 것인가. 정말 이제 최근에 시장에는 다들 이제 재무제표 계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열풍이 불다시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제이컨텐트리의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4,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가져가게 될 지분에 비해서는 사실상 이 제이컨텐트리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방송 분야에 관련된 영업이익은 사실상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또 이제 반대로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되니까 한마디만 조금 더 붙인다라 그러면 오히려 조금 1조 원은 좀 과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면서 그 사전 수요 예측을 앞두고서 지금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IPO 이 진행 단계에서부터 이 정도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 수준의 흥행을 좀 이제 담보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 4,130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또 흔들림이 나올 거. 네. 이 코오롱 그룹들 움직임도 좀 예상을 해서 그때 움직임도 좀 봐서 일단 목표가는 한 5,000원 전후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손절 구간에 대해서는 한 4,000원 선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4,000원대를 이탈한다라 그러면 뭐 이미 극장가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반영이 됐고 방송이나 예능 쪽에 대한 괄목할 만한 이런 실적 성장은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 주가가 4,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지금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과평가된 거 아니냐, 좀 과대포장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른 이슈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4,000원을 이탈한다라 그러면 한번 좀 정리했다가 재진입 타이밍을 같이 한번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묻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이 컨텐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고요. 오늘 두 분이 내일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저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